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전국의 선별 검사소가 모두 문을 닫으면서 3년 넘게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와 작별하게 됐습니다. 마기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마스크 쓰는 것에 익숙했던 우리들. 특히요, 학생들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당분간은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잘 참아준 시민들 협조가 있었기에 코로나 작별도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아직은 방심하면 안 되겠죠. 개인 위생은 늘 생활화해야 우리가 또다시 고통받는 일이 안 생길 겁니다. 6월 2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 이게 알 듯 모를 듯해요. 대관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경찰을 피해 경찰서로 갔다. 아하.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 3월에 있었던 이 황당한 사건, 그 당시의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최근에 공개됐거든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허. 출동에 나선 경찰관이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합니다. 어. 그런데 이 음주 의심 차량, 어머. 경찰의 정차 명령에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네.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가 하면 네. 게다가 정면에서 길을 마른 다른 순찰차를 피하며 어머머.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이어갑니다. 지금 말 그대로 앞서 중간에 길을 건너려는 행인도 하마터면 치일 뻔했단 말이에요. 지금 전혜연 평론가 저 운전자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 운전자를 빨리 검거하기 위해서 합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의 행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어허. 가관도 아니에요. 영상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자 순찰차 2대 힘을 합칩니다. 네. 순찰차 한 대는 차량의 좌측 왼쪽으로 붙어서 가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한 대는 차량 뒤로 붙어서 압박을 하는데요. 네. 자, 그다음 상황 잘 보셔야겠습니다. 도주 차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일부러 후방을 탁 들이받은 아하, 겁니다. 네. 이건 일부러 그런 거죠. 운전자가 매우 당황한 상태이고 잘 보시면 허둥지둥 우회전을 해서 차량 세우는데 여기가 어디냐? 네. 바로 경찰서입니다. 하하, 네. 이 운전자 굉장히 당황했는지 경찰서 안을 헤매는데 그다음 상황 보면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헤매다가 어떻게 하냐? 깔끔하게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주차는 일단 칼 주차를 했고요. 네. 차량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 저게 차량의 모습인데도 마치 사람이 확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저 도주했던 차량한테도 고스란히 그게 느껴졌습니다. 백성무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음주 의심 차량이라는 신고가 많이 왔고요. 네. 그래서 경찰이 가서 아까 내리라고 그랬더니 안 내리고 도망갔잖아요. 어허. 그럼 저걸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그리고 사회적 위험도 굉장히 많이 그랬죠. 아까 사람 칠 뻔도 하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찰차 2대가 이제 압박을 하면서 쫓아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아마도 경찰서라는 걸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일단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자. 우회전을 탁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와 보니 경찰서잖아요. 아하. 이제 돌다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네. 이제 포기하자. 그리고 주차를 하고 결국 검거된 겁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격이 됐는데 당시에 저 도주 차량을 쫓아갔던 경찰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발견했는데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무전으로 다른 순찰차에 무전을 했는데 그것도 뿌리치고 계속 도주해서 계속 움직이면은 이제 인명 피해가 날 것 같아서 뒤에서 강제 추돌을 했고 그 이후에 음주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인지 모르고 글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내리고 나서 저를 왜 쫓아오냐? 자기는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술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술은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옆에 가니까 이제 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주 측정했고 이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겁니다. 아니 뭐 무슨 그 유명한 말처럼
술 냄새가 나는데 지금 술은 마시지 않았답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죠. 금세 들통날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 측정 결과 0.180 만취 상태였던 얼마나 것으로 먹은 거 이 드러났습니다. 정도면 대박이네 거의 진짜네요. 소주 2병 네.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이고요. 어허.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이 됐고 해당 경찰 당연하게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를 했고요. 또 아까 위험운전 그리고 경찰차를 따돌리면서 이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 음주 운전자는요, 진짜 이 정도에서 끝나게 천만다행이었어요. 장윤민 변호사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행위를 치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나는 잡히면 안 된다. 아. 그거 하나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네. 도망가야 된다. 근데 내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지금 네. 막 건너는 사람도 있고 뭐 중앙선도 넘어가고 이러면 네. 굉장히 위험해지는 건데 그렇죠. 다른 사람의 위험보다 내 아니만 생각한 거 아니냐 아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황당한 사건이니까 네. 누리꾼들 반응이 도망간 게 아니라 경찰서에 자수하라고 한 거 아니냐. 물론 이거 농담인데 이것은 검거인가 자수인가 그 와중에 완벽하게 주차했다. 그러니까요. 술 마시는 날엔 대리운전비 꼭 챙기자. 아.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뭔가 기술도 발전되고 보편화돼서 제발 술 마시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좀 보편화돼서 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음주운전 4글자 이 땅에서 뿌리 뽑힐 때까지 뉴스파이터도 바짝 이제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다시 들어도 경악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악마 같은 범행을 저지른 23살의 정유정.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범행 전에도 좀 이런 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신 적 있었을까요?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영혼 없다 말하는 게 딱 그거예요. 지금 정유정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녹음된 거, 미리 녹음된 거 녹음기를 계속해서 틀어대는 그런 반복되는 말과 똑같아요. 저게 뭐가 뉘우치는 감정이 있고 뭐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미안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장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보신 영상은 검찰에 송치되던 모습인데요. 정말 반성한다면 본인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사전에도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신 여성 23세 1999년생입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온 것 같다. 유가족분들께 굉장히 사죄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의 모습은 신상공개 모습. 그러니까 시민들은 사진으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완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서 얼굴을 가려버렸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신상공개된 모습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볼 수 없게 되는 게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게 맞느냐. 신상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머리로 얼굴을 전체 가리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얼굴이 노출되길 꺼려한다면 실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최근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택시기사와 내연녀 살해했던 그 이기영인가도 예전에 그 주민증 사진인가 그거 공개됐지 최근 모습하고 완전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문 변호사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이른바 미국의 예를 들면 머그샷 같은 게 있잖아요. 왜 그거 공개하나? 옛날 주민증 사진 뭐하러 그러면 신상 공개 사진 신상 공개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저도 예전부터 많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전에 장유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으면 그 전에 과거에 자기 사진 하나 뭐 신분증의 사진이나 공개하면 저 얼굴하고 과연 정유정의 지금 실제 모습하고 같을까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상 공개를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하. 신상 공개가 정말 실효적이고 효과가 있으려면 국민들이 저 사람의 현재 얼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처럼 머그샷 촬영한 것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실효적으로 신상 공개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신상 공개가 뭐합니까? 저렇게 저희가 본 거는 얼굴이 아니라 모자네요. 검은색 모자. 그러네요. 옆에 맞아요. 오히려 경찰관들의 얼굴만 보입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이 정유정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를 오싹하게 만들고 경악하게 만들었잖아요. 평소에 살인에 관심 많았다? 평소에 범죄물 드라마나 이런 걸 즐겨봤다? 어떻게 그런 말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안준영 기자님, 23살 정유정을 혹시 주변 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만 23세 이 정유정은 지난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거의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회와 단절한 채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네.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내성적인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방에 들어가 버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소 말없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 어. 정유정이 최근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다음 달 10일에 시험이 있어서 도서관 등을 오가며 공부하는 과정이었는데 상상도 못하던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여러분, 이 얘기는 처음 들으셨죠?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23살의 정유정이 여러분 들으셨어요, 방금? 어떤 시험을 준비했다고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이른바 공시생이었다는 거예요. 더더욱 기가 참다. 만약 공무원 돼서 어쩔 뻔했어요,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만약에 공무원 됐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니까 네. 소름이 끼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유정이라는 존재가 일반 사람하고는 뭔가 사고방식과 감성 체계가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 같은데 어허.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됐는가에 대해서 네. 지금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반사회적인 콘텐츠에 장기간 동안 노출이 되면서 살인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생긴 것 같다. 세상에. 그거를 통제하려면 네. 사회화 과정이 필요한데 거의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그런 사회화 기회를 상실한 것 같다. 아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멀쩡한 사람이 이 반사회적인 콘텐츠를 봤다고 해서 과연 저렇게 될 것인가 네. 아니면 원래부터 반사회적인 경향성이 있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유정이라는 저 존재의 삶의 관정을 다 들여다보면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아하. 이제부터 네. 저 존재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 캐낼 게 많다는 거예요. 정유정을 통해서. 그런데 정유정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고르는 게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대상을 골랐다기보다도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게 이수정 교수의 또 다른 분석에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을 해볼 네.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살해하고 시신을 이제 유기를 했잖아요. 훼손해가지고 네. 만약에 정말 완전 범죄를 꿈꿨다면 신분증을 어디다 갖다가 뭐 폐기를 했어야 사실은 더 완전한 범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분증을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원과 연관된 그런 어떤 뭐 온라인상의 신원을 탈취하기 위한 의도가 유달리 과외 선생님은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위치에 놓여 있잖아요. 또 네. 개인정보가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자를 유달리 특정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부터 좀 그 수사를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거다. 백성문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수정 교수님이 얘기한 그 표현, 피해자의 신분을 탈취하려 했을지 모른다. 이걸 좀 시청자분께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범죄가 너무 기괴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드러나는 거는 거의 무동기 범죄입니다. 아. 그냥 나는 살해를 하고 싶었고 살해를 하기 위한 대상을 특정을 했고 과외를 통해서 마치 자기가 고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네, 본인이 교복을 입고 그랬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아마도 피해자가 여성인 것, 그다음에 아무래도 혼자 사는 여성, 이걸 특정을 해서 피해자를 좀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아하. 조금 전에 이제 이수정 교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실종 상황으로 만들려면 이 피해자의 소지품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의 신분증을. 그러니까 혹시 본인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본인이 그 피해자처럼 행세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하지 않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너무 기괴하고 네. 이해할 수 없는 범죄다 보니 이런 범행 동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CCTV 모습은요. 정유정이 피해자 집에서 이미 피해자를 살해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했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거기서 뭘 가져왔냐? 지금 CCTV에 보신 저 여행용 가방, 이른바 트렁크를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보면 트렁크가 육안으로 봐도 가벼워 보이죠? 지금 저걸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할 요량으로 저 트렁크를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거. 근데 저 발걸음 보세요. 전예현 평론가님, 저게 발걸음 보면 마치 새벽에 어디 일찍 차 타러 가는 여행 가는 듯한 성큼성큼, 저게 어디에 뭔가 미안한 마음, 두려움, 그런 게 어디 저기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이 정유정이 사람을 해치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범행이 발각될까 봐 공포감에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 상황을 좀 가볍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약간 즐기는 거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여행 가는 모습 같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마 저런 모습 때문에 유족들이 더 원통해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경찰에서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동기를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지 잘 밝혀져야 되고, 앞으로 법원 판결까지 또 그 과정이 유족들이 심리적으로 조금이나마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또 수사 당국이나 법원이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이번 사건 통해서 화웨이 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 헛수람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냐면요. 실제로 본인 신분을 그대로 알리면서 가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하. 본인이 마치 학부모인 것처럼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내겠다. 가입한 건 학부모고 마치 자신의 자녀를 과외 선생님에게 보낸 것 같이 가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외 앱을 왜 가입을 했었을까? 아마 여러 동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대상을 물색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경찰 조사 결과 경찰은 정유정이 평소에 영어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공무원 시험을 봤다라고 준비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영어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런 컴플렉스를 해소할 겸, 그래서 범행 대상자도 사실상 고학력의 영어가 가능한 여성을 사실상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정의 그 범행 동기, 이건 정말 듣고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이 부분은 이 경찰이 또 검찰 단계 수사로 더 밝혀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정유정의 유일한 가족이라는 할아버지가 뭔가 유족들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뭔가 입장을 밝혔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예현 평론가님. 정유정의 할아버지는 손녀를 잘못 키운 죄, 일단 본인도 죄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유족들한테 100배 사죄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유족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치유가 될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과정을 보면서도 유족들이 유심히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신감정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가족들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국가기관에서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유정 법의 무거운 처벌 내려줘야 될 거고요. 그 모습, 그 과정까지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요. 가수 이루 씨 아시죠, 여러분? 가수 이루 씨가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씨 범인 도피 방조랑 음주운전 혐의 인정하시나요? 감사합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운전자 바꿔치기 할 때 만취 상태 맞나요? 혐의 전부 인정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좀 반복하셨는데 또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어떤 점이 좀 제일 죄송하십니까? 팬들에게도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잠시만요. 제가 좀 제하겠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팬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장윤미 변호사님,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루 씨가 왜 법원에 출석한 겁니까?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밤 11시 25분쯤에 강변북로 구리방면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아하. 운전자는 가수 이루 씨였습니다. 사고 경위를 살펴봤더니 음주운전이 문제가 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나게 됐고요. 네. 또 그 12월 사고 그 거의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3개월 전인 9월 달에도 이루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경찰에 진술을 했었느냐. 네. 내가 운전을 한 게 아니라 나는 동석자에 불과했고 운전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동승자도 내가 운전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 그 당시에 운전자도 이루 씨였다는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혐의가 모아져서 어제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안진용 기자님, 많은 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12월에 대체 어떤 사고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걸까요? 당시 사고 영상 준비됐습니다. 아하.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더니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흰 연기를 일으킵니다. 어머어머. 자세히 보니 미끄러지면서 중앙 아이고. 분리대를 들이받고 공중에서 한 바퀴 돌기까지 한 건데요. 어머. 잠시 후 차량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내립니다. 조금 당황한 모습이죠. 네. 이 사고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들이 멈춰서고 잠시 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아하. 저 영상만 봐도 가벼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정말로 한 바퀴 지금 뭐 구르는 것 같아요. 막 방향도 틀고요. 중앙 경계 뭐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도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고로 어제 오후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게 된 건데 저대 재판에서 그러면 이루 씨의 모습 태도는 어땠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형사 재판 첫날이잖아요. 네. 첫날은 이제 재판부가 검찰한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기소된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이 사고에 대해서 뭐 본인의 책임 전부 다 인정한다, 공소사실 전부 인정한다. 그럼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어허.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양형에 참작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자료를 내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재판은 끝이고 이제 다음에 선고일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루 씨 같은 경우 본인 범행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루 씨가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라고 이루 씨 측 변호인이 답변했습니다.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이 백성문 변호사님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선처를 부탁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보여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런 게 참작 사유가 됩니까? 인도네시아의 한류의 주역으로 아주 공로가 혁혁한 점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하면 고려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양형 관련된 자료들을 내거나 언급을 할 때는 뭐 보통 이제 반성하고 있다는 걸 가장 뭐 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반성하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기 좀 어렵기 때문에 통상 반성문도 좀 보통 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렇게 큰 잘못 저지른 거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이루 씨가 그래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많이 알리는데 공헌했다라는 부분도 양형에서 조금 반영해달라. 실제 반영될지 여부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희는 양형제를 다 긁는다고 하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것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는 과정에는 이것저것 다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 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이루 씨 측 변호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 이루 씨의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공로 이런 것도 언급을 했지만 이루 씨의 어머니가 지금 치매를 앓고 있어서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또 최후 변론에서 이루 씨가 이제 반성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하는데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반성하며 열심히 살겠다. 또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루 씨의 어머니라면 태진아 씨의 아내분 아니야? 그러실 거예요. 예, 이루 씨의 어머니가 바로 그 옥경이의 주인공인 이옥형 씨죠. 옥형이라는 이름을 발음만 따서 그냥 옥경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인데. 그래요? 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태진아 씨하고 이옥형 씨가 아주 인꼬 부부로 굉장히 유명하고. 부부가 닮는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 닮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루 씨 공판 하루 전날 태진아 씨가 방금 보신 그 사진을 올렸거든요. 태진아 씨가 그 청록색 자켓을 입고 네. 이옥형 씨가 앉아 있는 네. 그 사진을 올리면서 태진아 씨가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어제 올렸네요. 진짜 바로 어제 올렸어요. 올렸는데 네. 그래서 저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별다른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었는데 요번에 이루 씨가 어머니 치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 이옥형 씨가 저 모습이 치매에 걸린 모습이었던 건가? 이러한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SNS는 보통 사진하고 곁들여서 뭐 글도 올리잖아요. SNS에 그러면 그 이루 씨 어머니가 즉 이옥형 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태진아 씨가 최근에 여러 차례 SNS에 이 부인과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세 차례 올라온 사진을 살펴봤더라도 이 부인 이옥형 씨와 굉장히 다정하게 촬영장에 같이 간다거나 데이트한다거나 내용을 봐도 이제 외식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냥 저희가 보기에도 이옥형 씨가 너무나 환하게 웃고 옷차림도 너무나 세련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지금 투병 상태인지는 저 사진만으로는 조금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태진아 씨가 사실 과거 방송에서 보면 이 부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여러 번 전한 적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뉴욕에서 만났고 나는 부인에게 잘할 의무가 있고 부인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인 적도 많거든요. 저한테는 99%가 옥경이의 내조가 있었다. 가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심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분이 투병을 하고 있다면 또 그걸 굳이 SNS 안 알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밝은 모습만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정말로 치매를 앓고 투병 중이라면 일단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 부분을 과연 재판부가 이루 씨 선고 때 참작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보세요. 가수 이미자 씨인데 그 우리가 아는 이미자 씨예요. 그런데 뭔가를 호소했다는데 근데 그 호소가 뭔가 효과가 있었나 봐요. 통했다는 거예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얼마나 보탬이야 되겠냐면은 이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침 대통령님께서 또 보훈부로 또 승격해 주시고 또 보훈의 달을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가슴 뿌듯합니다. 너무 이렇게 오늘 좀 다른 것보다 보훈이나 이게 중에 너무 정말 김건희 여사와 이미자 씨가 두 손을 꼭 맞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던가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엔 국가유공자 12분이 참석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모인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일은 우리의 굳건한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씨도 참석을 했는데 두 사람
행사에 앞서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미재 씨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리가 이런 행사가 유독 행복하고 뿌듯하다?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 왜 우리가 어떤 선한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더 크게 답이 돌아오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자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굉장히 특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곳에 어떤 분들이 초청되었냐면 바로 참전용사분들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6.25 참전용사, 베트남전 참전용사, 천안함 유가족 등이 이 자리에 초청되었고요. 또 이미자 씨 하면 딱 떠올리는 이 선마을 선생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자 씨가 관객석으로 내려와서 파독간 간호사, 또 파독 광부, 연평해점 참전용사 유족의 손을 꼭 잡기도 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고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콘서트 수익금이라던가 또 그 외의 기부금을 합해서 모두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사용해달라 기부를 한 바 있었죠. 그리고 간절한 바람을 밝혔는데 국무총리 내외분이라던가 대통령 내분 보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동참을 호소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화답이 돌아온 겁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명예회장으로 추대이 됐는데 이번에 행사 맞아서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는데 선한 행동이 더 큰 답이 돌아왔을 때 좀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끈 것으로 보입니다. 야, 얘기 듣고 보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와도 맥락이 닿아 있는 게 특히 제복 입은 분들의 명예, 자긍심 높이는 데 국가가 전력을 다하겠다. 아마 그거 좀 맥이 닿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도 흔쾌히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모금의 명예회장을 맡으면서 뭐 강원도 산불 뭐 복구하기 위한 성금 같은 것도 내기도 하셨고 네. 뭐 나눔과 봉사활동하는 모습은 저희가 여러 차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복 입은 영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남은 가족들을 따뜻하게 챙기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일단은 이도훈 대변인의 얘기 서면 브리핑으로 김 여사는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일은 우리의 굳건한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유가족들의 슬픔을 따뜻함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국민께서 시청자분께서 바라는 건 이런 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 정부 기간 내에 계속되기를 아마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자 씨가요. 이런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행사가 처음이 아니랍니다. 꾸준하게 해왔다는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기억해 주신 기아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가보훈처장 다만 얼마라도 다 더 모일 수 있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게 홍보 많이 해주시고 괴로운 슬픔의 눈물도 가슴에 묻어놓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 언제까지나 나의 노래 사랑하는 당신 있음에 또 트로트 신동 유하양 아니에요? 유하양과 만났어요 지금. 네, 유하양하고 네. 이미자 씨가 이제 이미자 씨가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는데 그 감사패를 받는 저 행사장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네. 이미자 씨가 기존에 우리나라 가요계 최대 레전드였고 유하양은 차세대 레전드로 지금 보이는데 네. 신구 레전드가 만난 것 같은 그런 자리가 됐고 네. 또 재밌는 게 저 네. 자리에서 유하양이 이미자 씨의 노래는 나의 인생을 부른 거예요. 노래는 나의 인생이 이미자 씨가 대가수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음악성을 천명하는 그런 노래인데 네. 그거를 저 꼬마가 불렀으니까 네. 이미자 씨가 보기에 정말 유아양이 이뻤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요. 한 10억 원 정도의 기부금이 모였대요. 많은 분들이 정말 동참해 주신 건데요. 국가 유공자 분들과 또 보훈 가족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 따뜻한 국민의 마음도 전달되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야, 이 진짜 이 공분 지금도 이어지는 테요. 여러분, 지난해 부산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마 지금도 부르르 분노가 치밀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야 그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허. 먼저 그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해 5월,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도 다 뜨지 않은 새벽,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와 그리고 잠시 후 그 뒤를 따라오는 가해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지금 보이시죠? 고개를 들어 쳐다본 것은 다름 아닌 건물의 CCTV인데요. 아하. 범행 전 CCTV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이 진술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하하. 오늘 우리가 이 사건 당시의 CCTV를 다시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가해자가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뭘 숨기고 있는지 오늘 여실히 보여드릴게요. 가해자의 당시 지난해 경찰 조사 때 가해자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따라 건물에 들어갈 당시에 그 상단에 있는 CCTV 확인하는 듯한 그 장면이 있거든요. 본인이 위로 보고 이렇게 그 저는 이제 제가 술이 많이 돼서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사람이 술 먹으면 이렇게 하면 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배를 이렇게 벌리고 원래 이렇게 걷는 습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백성문 변호사님. 네. 뚫린 입이라고 다 말입니까? 저 말을 지금 믿으라고 지금 태연하게 경찰 수사관 앞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토가 나오니까 배를 이렇게 하고 위를 잡고 본다는 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아까 CCTV 자세히 보시면 비틀거리기라도 하나요? 하하. 그냥 똑바로 걸어오면서 얼굴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요. 네. 저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저거는 맨정신 상태라고 누구나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거, 그냥 말 그대로 뻔뻔한 거짓말일 뿐인데 네. 이 가해자의 뻔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허. 영상 보시죠. 어머, 어떤 장면일까요? 네. 자, 건물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 이제 엘리베이터를 어우.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돌려차기로 저렇게 가격을 합니다. 어머. 그 피해자는 완전히 거의 실신한 정도의 수준인데 거기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무차별 폭행에 대해서 저 가해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저는 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 다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야 돼? 한두 번 이렇게 때리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래 하는지는 몰라요. 한두 번. 예. 제가 좀 때렸습니다. 정확하니까 거기 또 때려가 기절시켰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기절시켰어요. 5대 때리고 제가 더 때렸단 말입니까? 저 가증스러운 연기하는 거 보세요. 자기 머리를 괴롭다는 듯이, 왜 자기 말을 안 믿냐는 듯이 머리를 감싸고 쥐어짜고 저 연기를 하고 저 가증스러운 모습, 저 악마 같은 얼굴을 보세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제기됐죠.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그 이후 상황입니다. 아하. 일단 영상 이어서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아, 영상 또 있어요, 네. 결국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고 저 남성 어머. 피해자를 들쳐업고요. 어디로 향했냐? CCTV 사각지대로 향했습니다. 어허. 그리고요. 시간이 8분쯤이나 흘러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허허허, 진짜 악마 같은 저 인간. 그런데 CCTV 속에서 사라진 저 악마의 8분간의 행적, 이에 대해서 저 천인공날짓을 저지른 저 악마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와서 뭐 했어요, 그 구석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빰 이렇게 친 것 같습니다. 안 일어나길래 사람이 제가 이 피 나는 걸 보고 제가 술이 어느 정도 깼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사람 진짜
이지 않겠습니까? CCTV 사각지대로 여성을 들쳐매고 가서 들쳐업고 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 가서 안 일어나니까 뺨을 때렸다. 무슨 왜 저기까지 굳이 들쳐업고 가가지고 피해자가 안 일어나니까 뺨을 때립니까? 그거는 뭐 일단 말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저 사라진 8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근데 1심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죄명이 살인 미수였죠. 아하.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빠졌죠. 아. 근데 사실 저기에서 성범죄 목적이 추가된다면 형량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네. 이건 재감정을 DNA 재감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검찰도 이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야 된다는 판단에 DNA 감정을 다시 했는데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그 당시 입었던 청바지 네. 위에 입었던 가디건을 이제 DNA 검출해 보니까 청바지에서 저 남성의 DNA가 4곳, 가디건에서 1곳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바지에서도 이 허벅지 안쪽에서 DNA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바지는 어느 정도 내려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성범죄를 목적으로 기절을 시키고 성폭행을 하려다가 그곳에 아무래도 사람도 다니고 하면 발각의 위험이 있으니 그냥 포기하고 도주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입장이고 그래서 죄명은 살인 미수가 아니라 강간 살인 미수로 지금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당신이 그러고도 경찰 수사관 앞에서 뭐라고? 그것도 괴로운 듯이 왜 너의 말을 안 믿냐고 머리를 쥐어짜고 감싸고 어떻게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지금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황당할 정도로 뻔뻔한데 지금 그 자신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나 황당한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Y 염색체가 나왔거든요. DNA 검사에서. 네. 이 정도가 되면 보통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거짓말 체계들이 무너질 수가 있을 텐데 네.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계속해서 뻔뻔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뭔데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 피해자가 그 택시 잡는 과정에서 나한테 욕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신의 행동에 어떤 합리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폭행할 때는 여자인 줄 몰랐다. 하의일이 벗겨지는 걸 보고서야 여자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얘기는 성범죄 의도 없었다, 성범죄 아니다 이걸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말 너무 황당하고 뻔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인간이 자기가 말하는 거에 자승자박꼴로 거짓말했다는 게 느껴져. 아까 이 경찰 수사관 조사받는 그 내부 CCTV에 뭐라고 했어요, 저 인간이? 때린 거, 머리 찬 거 기억 안 난다 이거네요. 경찰이 물어보니까 예,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했으면서 뭐라고 이제는 피해자에 대해서 뭐라고요? 처음엔 폭행할 때 처음인 여자인 줄 몰랐고 나중에 하의일이 벗겨지는 걸 보고 여자인 줄 알았다? 이 인간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환청이 들렸다 이런 말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 영상 보시면 CCTV를 여러 번 쳐다보면서 네. 확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도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본인의 뭐 심신미약 이런 걸 주장하려는 듯한 의도인 것 같으나 저희가 보기에도 설득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 가해자가 근데 항소심 내내 이렇게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사람과 마주칠까 봐 이 여성을 사각지대로 옮긴 것이다. 내가 성폭행을 목적이었으면 왜 소지품을 챙겼겠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피해자 옷을 올리거나 바지 내린 적 없고 단추를 푼 적도 없다. 즉 살인 성폭행의 목적이 없었다고 합니다만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가해자의 발언과 대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 유심히 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요, 더 미치고 팔짝 뛸 일은 뭔지 아세요? 저 CCTV에서 사라진 8분의 행각을, 8분의 저 가해자의 저 악마의 행적을
밝혀낸 게 경찰인 줄 아시죠, 여러분? 아닙니다. 피해자 가족이 밝혀냈어요.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하게 성범죄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부인을 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단추나 버클은 절대 만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이걸 지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과하게 부인을 하더라고요. 이번 피의자 진술에서도 계속 회피를 하겠지라는 예상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결과들이 있는데 제가 뭔가 직접 피해를 입어야 이게 끝날 건지 사실 많이 두렵죠.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알리는 것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큰 거거든요. 진짜 이 피해 당사자가 되면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요. 그 억울함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이곳까지 정말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12년형을 선고받았었죠. 그때 피해자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12년 후에 저는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하. 왜냐하면 그렇게 짧은 기간 피해자로서는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단죄였던 그렇죠. 셈입니다. 다행히도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재판부가 성범죄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죠. 아까 짚어주신 대로 DNA가 이 여성의 곳곳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원래 1심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지만 1차적으로 주의적 공소사실로 강간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살인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강간 살인은 사람을 성범죄의 대상화하면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아하.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35년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공소장이 변경됐기 때문인 부분이 있고요. 아하. 혹여나 사회에 나오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전자발찌 부착 등 보호관찰 명령 20년형도 구형 함께 했습니다. 진짜 저런 악마는요.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더욱이 피해자분은 지금도 분노와 두려움에 떨지도 몰라요. 과연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지 뉴스파이터도 정말 분노를 가지고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요즘 돈이 만능이고 돈이 최고로 여겨지는 시대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연은요. 돈보다 중요한 게 이거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안지용 기자님. 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시청자분들 다 압니다. 그런데 자주 까먹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걸 다시 일깨워주는 영상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뭘까요? 네. 상가 입구에 들어서던 노인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한참을 쉬다 다시 걸음을 떼보지만 어허. 이 노인 이내 어지러운 듯 아이고. 벽을 짚으며 다시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노인은 몸이 좋지 않은 듯 자리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대 보기도 하는데요. 어허. 이 한참을 이렇게 앉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 노인 곁을 무심히 지나쳐갑니다. 아이고 세상에 좀 야속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 행인들이 그냥 지나쳐 가고 있어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저 노인분 남성분 지금 뭔가 몸이 상당히 불편해 보여요. CCTV 상으로도. 예, 그래 보이는데요. 네. 저 노인분이 이제 저 상태로 한동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이 있거든요. 네. 영상을 보시죠. 어떤 일일까요? 영상을 보시면 네. 저 노인분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아하. 바로 맞은편에 안경점이 있었는데 네. 그 안경점에서 근무하던 안경사가 노인분을 발견하고 이제 도움의 손길을 건네려고 말을 걸었는데 네. 뭔가 대화를 나누더니 다시 안경점으로 들어갑니다. 아하. 그러더니 무슨 이유에선지 5만 원짜리 몇 장을 손에 들고 그 여성분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아니 저
안경사 분께서는 백성문 변호사님, 저 노인과 무슨 대화를 나눴게 급하게 5만 원권 몇 장을 갖고 나온 거예요? 네, 저게 지난달 19일 오전에 서대문구 충현동에 있었던 한 건물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노인분이 너무 힘이 든지 이렇게 주저앉았잖아요. 네. 그리고 행인들은 그냥 지나치고. 근데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안경점에서 저 노인분의 상태를 보고 아 이거 진짜 119라도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가서 아 제가 119 좀 불러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아 나는 가면 병원비 나오고 돈이 없어서 119 같은 거 부르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안경사가 바로 다시 자기 안경점 들어가서 손에 잡히는 대로 5만 원권을 들고 어머. 그 4개가 한 20만 원 정도 됐었다고 해요. 20만 원 어머, 정도 된 거를 들고 이 아저씨한테 다시 가서 어르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목숨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돈은 안 갚으셔도 돼요. 라고 하면서 20만 원을 건넸다. 그러면서 치료를 설득했던 그런 사연입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진짜 레알이에요? 어떻게 이런 천사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이 천사분과 오늘 얘기를 나눠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왜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 계실까 이렇게 생각해서 의아해했어요. 처음엔 계속 앉아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가봤죠. 나가서 봤더니 벌써 얼굴에 식은땀이 쫙 흘러있더라고요. 보니까요. 119 불러드렸더니 싫다고 자꾸만 거절하시더라고요. 계속 자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자꾸만 계속 거절을 하니까 돈이 없구나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돈을 꺼내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119 불러서 타고 가신 거예요. 아 이거는 안 갚으셔도 되니까 그냥 쓰세요.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생활이 어려우신 것 같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진짜 천사분이 이런 천사분이 계세요. 진짜 이 대한민국 땅에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 노인분이 가족이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마음이 그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안경사분의 배려 덕에 병원 치료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셨다고 하고요. 어머. 퇴원한 후에 해당 안경점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어머 그래요? 이 말씀이 참 가슴이 찡합니다. 고마운 분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겨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세상에. 스로더스에 달려와 나를 살려준 은인을 만나니 자꾸 눈물이 난다. 어머, 왜 저도 세상에.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전현 평론가 눈물 글썽이네요 진짜. 이런 사연이 알려지니까 우리 누리꾼들 뭐라고 했냐. 저 안경점 찾아가시다. 돈 좀 냅시다. 돈 좀 냅시다. 라고 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거 꼭 실행에 옮기시기 바라고요. 이 안경사분 인터뷰하신 우리 뉴스파이터 취재진분에게도 엄지척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노인분께서요 다시 안경점 찾을 때 야 참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두 손에 뭔가 또 들고 오셨대요.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케이크를 사가지고. 궁금은 했어요. 되게. 거기다가 있죠. 봉투안에다 돈까지 넣어가지고 받을 생각도 못했는데 돈까지 넣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겉에다가 이렇게 자기 성함 쓰시고 휴대폰 번호 쓰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이제 감격적이었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사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어르신께서는 평생 정말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이 감사한 마음 그대로 꼭 간직할 거라 생각이 돼요. 이분, 이 천사 같은 분 저희가 소개 다시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서울 서대문구 대박 충현동에 와 종근당 안경원 이건 상호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근당 안경원의 김민영 안경사님 정말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천사분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정말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광주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안지용 기자님. 어제 저녁 광주에 비가 왔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안 온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광주 일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머. 어찌된 영문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이구. 차도 위로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솟구칩니다. 어머머. 도로는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해버렸는데요. 어허. 광주의 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대형 상수도관 파열이 되면서 주변 일대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때 아닌 물난리가 난 거잖아요. 와 진짜 앞서 그 물 콸콸 나오는 게 무슨 폭포가
땅에서 그냥 저 위로 지금 솟구친잖아요. 당시 주민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가 상가다 보니까 이게 엄청 말 그대로 물기둥이 치솟은 거라서 이게 폭포같이 떨어진 거라서 가게 안으로 다 침범을 하고 바닥에 다 이제 물 같은 게 범벅이 되고 기존에 간이 이제 낑겨서 있을 거 아니에요. 간들이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간들이 하나가 좀 빠진 거예요. 저 물이 아까운 것도 아까운 거지만 지금 주변 분들 침수 피해 당했을 것 같은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굉장히 큰 사건이니까 이게 어제 저녁 7시쯤에 광주 금호동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공사하다가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이 된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물줄기가 20m 정도 높이로 저 상태로 40분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 40분 정도 만에 물길은 잡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네. 하지만 물이 워낙에 많이 나왔으니까 근처 상가가 침수 피해를 당했고 아하. 사고 일대가 도로 통제를 하는 바람에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당장 급한 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저 피해 보신 분들 보상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광주시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물이 저렇게 바깥으로 나갔는지 그거 정확하게 아직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침수 피해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확인하기 아직은 시간상 좀 어렵긴 하겠죠. 아하. 일단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될 기관들이 꽤 여러 곳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제가 어디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문제는 저 주변에 침수가 안 됐어도 저 주변에서 저기 영업하시는 분들 뭐 장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겠네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상가에 침수가 됐다는 것만 보상해가지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기 지금 보시면 지금 주변에 저 바로 인근에도 그렇지만 저기서 좀 더 나가면 저 물줄기 저런 거 보고 어디 밥 먹으러 들어가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클로징은요. 서울 성동구에 사시는 오영식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엊그제 새벽잠 깨운 경보 사이렌과 재난 문자 소리에 놀랐던 1인입니다. 당시 아내는 출근하지 말라며 울고 불고 난리 났었죠.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는 경계경보 문자에 왜, 어디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손본다네요. 그것도 일본 경보 시스템을 참고한다네요. 말 그대로 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는 사회에 살고 있었던 건가요? 복장 터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부가요, 아마 국민 분노, 오영식 님처럼 그런 분노 확인했을 거예요. 늦었지만 제대로 된 경보 시스템 갖춰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